얼마 전 어느 중학교에 초대되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수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도 참여하는 자리였다.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생들의 질문이 머리에 오래 남았다. 장래 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 보고 자꾸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꿈이 필요합니까? 아이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대 상황에 민감해 보였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미래의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품어라. 계속 꿈꾸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세상을 압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유명한 운동선수, 예술인, 연예인, 기업 경영자 등이 미디어에 등장하여 줄곧 자기 나름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계속 꾸었고 그것을 향해 줄기차게 노력해서 마침내 꿈을 이뤘다. 여러분도 꼭 꿈을 꾸기 바란다. 그 꿈을 향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꿈을 꾸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게 생각한다.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땀과 눈물이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다. 꿈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보들이 흘러다니는 것은 그만큼 꿈을 꾸는 것이 힘든 사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회에 희망이 넘친다면 꿈이라는 말이 그렇게나 많이 쓰일 리가 없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그러했듯이 아이들은 굳이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장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품는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꿈보다는 목표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래에 대한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막연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갖고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꿈이나 목표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중학교 때 꿈이나 목표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보다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나 영화, 음악, 만화, 세계 명작 같은 것들에 더 흥미를 느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흥미가 생기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접하다 보면 언젠가 꼭 뭔가와 만나게 된다. 중학생은 그것을 위한 시간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처음 듣고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오므론사의 창업자 다테이지 가즈마였다. 오므론은 전자혈압계와 체온계로 널리 알려진 기업이지만 그 밖에 현금 자동 지급기, 컴퓨터를 사용해서 판매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포스 시스템, 자동 개찰구 등 일반인들의 사회생활을 확 바꾼 기계와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나는 다테이지 가즈마 사장만큼 기술에 대해 조예가 깊고 이노베이션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1960년대 초기에 이미 생명과학 분야에서 IT가 단순한 의학적 테크닉에 머물지 않고 의료용 전자공학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라 예상한 인물이었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다테이시 가즈마의 전기인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에서 추천사로 썼던 내용의 일부분이다. 두 사람의 교류는 30년 이상 계속되어 왔는데 국제경제와 전자공학 등에서 최첨단의 정보를 교환해왔다고 한다. 다테이시 가즈마라는 인물을 알기 전까지 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기술혁명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진정한 이노베이션이란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그리고 사회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노베이션은 사회와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목표는 현금 자동 지급기와 자동 개찰구의 예를 봐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내놓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인 산물로 현대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더불어 사회도 크게 변화시켰다. 이노베이션은 무엇에 의해 생겨나는가? 아이패드처럼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도 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의 기본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의 조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구상에 이미 존재해온 소재를 이용하여 이미 있는 기술과 지식을 독자적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획득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당연한 듯이 도전하는 의지와 실현을 향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다테이시 가즈마는 이른바 7대3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 가능성이 70%만 있으면, 그리고 어쨌든 실행하는 확고한 정신만 있으면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실행은 간단치 않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돈도 들어간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공통점은 단지 하나뿐으로 그것은 바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한들 실행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노베이션의 선각자들은 업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날의 장수들 중에는 호걸이나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 많았다. 그런 인물들은 비즈니스 잡지 같은 데서 자주 특집으로 다루어져 남자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남자들은 또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정치적으로 큰 일을 이루는 인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대범하다, 정신력이 대단하다, 간덩이가 크다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가령 독한 양주를 앉은 자리에서 서너 병이나 비우고도 쓰러지거나 휘청거리지 않고 오히려 한 잔 더 하자며 잡아끄는 남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호탕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내는 정신적인 강인함과는 무관하고 그저 간 기능이 이상스러울 만큼 강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행한 실험이 생각난다. 수백 마리의 쥐에게 브랜디나 위스키를 적당량 주사했는데 이는 성인 남자로 환산하면 2병 정도를 혼자 몽땅 비운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쥐들은 그대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고 심지어 죽어버린 녀석도 있는데 한두 마리가 휘청거리기는커녕 의식을 잃지도 않고 체력이 외려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나 암놈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그 술꾼쥐의 간장을 조사해서
어떤 효소가 어느 정도로 분비되는지를 알아보고 약학적인 연구 자료를 보존했다고 한다. 분석에 의하면 그 술꾼쥐는 단순히 간 기능이 다른 쥐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전쟁터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알과 포탄에도 끄떡없이 주변이 온통 지뢰밭인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적과 맞서는 병사가 있었다. 나중에 그의 뇌를 조사해보니 순간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뇌 부위에 이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대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알고 보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얘기다. 정신적인 강인함은 그러한 대담성과는 무관해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운동선수라면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질과 양의 훈련을 해냈거나 주주들을 상대로 경영 설명회에 임하는 경영자라면 스피치의 내용과 자료를 몇 번이고 되뇌며 실전처럼 연습할 수밖에 없다. 내 경우 심신이 지쳐있을 때 당장의 일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다. 이럴 땐 항상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뛰어넘었으니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고 강인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는 과거의 경험과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되살리면서 용기를 짜낼 뿐이다. 몇 년 전 일본의 대기업 몇 곳이 분식회계를 했다가 적발되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었다. 분식회계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하여 올림으로써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 명료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끝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기업을 존속시켜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등의 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다. 인간의 동기는 5가지 욕구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일하려는 동기가 생겨난다고 보는 동기부여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며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별로 배열할 수 있다. 최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미 충족된 욕구는 행동 유발의 동기부여 기능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4번째인 자기 존중의 단계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오판하게 되면 평가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경멸당하고 싶지 않다, 욕먹기 싫다는 욕구로 인해 억지로 일을 꾸미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잘못된 자기 존중 욕구에 끝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의 대표적인 곳이 엔론이라는 에너지 회사로 이 기업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될 만큼 훌륭한 기업으로 손꼽혔다. 그런 엔론이 2001년 12월에
기업 파산을 신청하여 전 세계 기업사회와 투자자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앨런의 붕괴는 수년째 대규모적인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려온 데 있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으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아온 앨런은 모래성처럼 내실이 없는 사기꾼 기업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면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칭찬받고 싶다, 욕먹기 싫다는 근원적인 욕구들은 사회적 성공을 일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잘못 받아들여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자기 존중의 욕구가 제대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발전하려면 그 바탕에 양심으로 굳게 다져진 도덕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성장과 진보는 물론이고 예술이나 문학 같은 창조적인 일까지도 모조리 소멸할지 모른다. 분식회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일본의 기업들도 앨런과 마찬가지로 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끝내 문을 닫아야 했다. 누군가 양심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기 실현이라는 목표만을 추구하고 만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의 인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는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력이 현격히 격감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민자의 적극적인 수용과 고령자의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이 장려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년이 1970년대에는 55세였지만 그 뒤로 60세, 65세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원래 정년제도는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철혈 제상이라 불린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의 보완적인 정책으로 공적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세기 말에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제도를 만들었고 지급 연령을 70세로 하면서 이때를 정년으로 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50세 내외로 70세 정년은 거칠애일 뿐 그리 큰 의미가 없었다. 일본에서 정년제도가 정착된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균 수명으로부터 계산된 것일지 모른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55세 정년제는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20세기 초에 생겼다는 설이 있다.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고 있기에 65세까지는 물론이고 어쩌면 70세, 나아가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미디어는 일하는 것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는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는 건강한 노인들을 자주 소개한다. 나이를 먹어도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일까? 누군가 나에게 작가니까 정년 같은 게 없어서 좋겠다고 말해서 그냥 웃음으로 대응한 적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상관 말라고 중얼거렸다. 점점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걸 실감하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푹 쉬면서 여생 동안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삶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고령의 나이에 모험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향이다.
나이를 먹으면 무리를 해선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함부로 모험을 했다가는 건강해지기는커녕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기분만 우울해진다. 그렇다고 나이가 든 사람은 모험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내 말은 모험하는 것도 자중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로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깊게 생각하진 않는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지식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으며 경제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행복하다든가 운이 좋다든가 하는 생각 따위는 전혀 없다.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어느 잡지사로부터 집필을 의뢰받았는데 주제가 직장인은 아직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한가였다. 이 물음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였다. 고도 성장기의 일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큰 동력을 이루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고도 성장과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아무 연관성이 없고 원래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한 비즈니스 파워를 갖게 된 원동력은 고대 중국의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신 관계 같은 회사에 대한 충성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옛날에 임금을 향한 병사들의 충성심은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는다는 대가가 있었기에 그것이 기사도와 같은 정신적 가치관과 이어졌던 것이다. 아무리 일본 기업들이 종신고용을 목표로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다 해도 거기엔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겪었던 고도 성장의 최대 요인은 직원들의 충성심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었던 소비 열풍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여기에 패전의 재앙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와 전쟁 이전부터 보유했던 기술력, 그리고 근면한 국민성이 보태졌다. 외부적으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체제가 있었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막대한 군사비를 따로 마련해서 구소련의 침공에 대비할 필요 없이 모든 자원을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상품은 만드는 족족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갔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 상황이 날로 발전하자 국내 시장에서는 가게의 진열만 해도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가는 호황이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 경제를 만든 진짜 원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회사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은 필요하기는커녕 폐해밖에 낫지 않는다. 애초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경영자인가? 주주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오늘날 이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딱딱 일치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경영자와 직원 사이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일하는 신뢰관계이지 충성심은 결코 아니다. 회사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모든 직원이 이해하고 공유하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기다 해고된다는 불안감 없이 회사와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신뢰감이 생긴다. 그런 신뢰감이 조성되는 회사만이 살아남는 것이지 무조건 충성심을 요구하는 회사는 진즉에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의미로 한동안 유행했던 공기를 읽는다는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공기는 투명해서 읽기는커녕 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원래 공기란 그냥 흡입하는 것으로 보거나 읽는 게 아니다. 요컨대 나는 공기를 읽는다는 공통의 이해로부터 한참 벗어나 공기를 읽는다는 의미에서의 공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기를 읽는 작업이 지나치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교적인 자리에서 교섭 중에 공기를 읽어서 방침을 정하거나 조약을 맺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상대국이 이렇게 나오니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착각이나 희망적인 관측은 외교를 그르치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철저하게 상대국의 입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공기를 읽는다는 의미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태도다. 공기를 읽는다는 것이 쉬울지 정말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소통할 대상이 자신과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사고방식을 공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참여하는 방송을 통해 깨달은 것인데 언젠가부터 일본 사회에 작은 경제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시코쿠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역의 농수상품을 지역의 업자를 통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레스토랑 사업도 전개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도시의 식품 전문 슈퍼마켓은 전국을 돌며 숨은 명품 식재료를 찾아내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점포를 만들어냈다. 또 어느 식품 도매상은 작은 음식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재료 판매 경로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음식점 주인들의 매출 이익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국가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작은 경제권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혼자 이기는 것을 지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느끼는 듯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자에 기대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하지 않으며 이념을 공유하고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공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 아직은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인에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확실한 것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조직에 의존해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